네, 안녕하세요. 댕규양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30 세대를 위한 돈 공부, 재테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 방송이 재테크 투자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꼭 뭐 경제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복이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 경제적인 행복을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분명히 반론이 제기당할 겁니다. 뭐 돈이 인생의 전부냐? 꼭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반론을 제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인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로 목표를 둔다는 가정하에 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꼭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돈을 벌다는 개념보다는 그 전에 돈을 모아야 된다. 자본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빨리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이 좀 더 빨라지느냐 아니면 좀 더 길어지느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내가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 뭐 투자 공부를 하겠다, 재테크에 대한 뭐 전략을 짜겠다 이런 거보다는 취업하기 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공부를 해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천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뭐 꼭 취업을 안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용돈을 모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대야말로 가장 돈 모으기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나가는 돈이 이제 고정비라고 하잖아. 그 고정비 지출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10대 때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에는 조금 자유롭게 소비도 하고 유흥도 즐기고 뭐 이러한 욕구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꼭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냐 아니면 소비를 좀 줄이고 돈을 좀 모으는 것에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것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조금 인생 라이프를 보시면 역시 뭐 20대에 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 적은 대학 등록금과 이제 학자금 대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0대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이게 과연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일단 대학교 한 학기 15주 평균 가정입니다. 근데 한 3주 정도는 뭐 축제 등이 공휴일 그리고 이제 교수님 개인 사정인 휴강 이런 것들은 이제 3주를 날려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10주 정도 한 학기 수업을 듣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등록금은 뭐 또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당 20학점으로 나누면 1학점당 약 25만 원을 들여서 학점을 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한 학점당 약 25만 원 정도를 듣고 수업을 듣고 있다. 그래서 한 학점 수업 1시간당 25,000원, 3학점 3시간은 75,000원 정도 가정을 하고 내가 지금 수업을 듣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구나 감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이제 18학점 정도를 풀로 채워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주에 45만 원 정도를 대학에 지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내가 한 주에 45만 원을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쓴다는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또 여기 이런 반론이 또 제기될 수가 있죠. 미래에 더 큰 수익,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나는 투자다. 이건 비용으로 생각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로 볼 것이냐, 비용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또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 차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재테크 전략으로 봤을 때는 비용으로 보겠습니다. 20대 이제 가장 큰 적은 재테크로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생 전략이 98년 이전과 98년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 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죠. 그래서 IMF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인생 라이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하라 시절과 응답하라 이후의 시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응답하라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뭐 좋은 대학, 유명한 이름 알려진 좋은 대학에 일단 진학을 하면 좋은 직장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되었죠.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물가만큼 올랐고요. 굳이 그 시절에는 재테크니 뭐 투자니 뭐 이런 것을 알지 못해도
월급 받고 알뜰살뜰 모아서 은행에 저축만 열심히 잘 해도 나중에 뭐 50대 돼서 은퇴 후에는 은행 이자로 먹고 살다가 뭐 60대나 기르면 한 70대에 살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 그러한 인생 라이프였습니다. 그리고 꼭 은행 이자 플러스도 이제 자녀들이 부양을 또 해주기 때문에 뭐 은퇴 이후에도 크게 돈 걱정 없이 살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98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미생 시절, 응답하라 시절과 이제 미생 시절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났죠. 고등학교 때 이제 스카이 대학 합격 비율을 보면 이제 대기업이 뽑을 수 있는 인원의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취업을 할 때는 꼭 스카이 대학에 합격한 사람만 100%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취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카이 대학 나온 학생들도 그중 일부는 당연히 취업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요, 대기업이 충당할 수 있는 비중은 진학률을 70%로 가정했을 때는 약 35% 수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대학을 진학한 사람 중 둘 중 한 명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산업 구조상 절대로 대졸자를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둘 중 한 명은 절대로 취업할 수 없다. 왜냐?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신히 이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 월급이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고, 이직을 위한 커리어 관리,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또한 낮아져서 이제 저금리 시대에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해도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은퇴 이후에도 5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아둔 돈에 따른 은행 이자만으로는 절대로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게 이제 98년 이후 달라진 시대고, 그게 2021년인 현재 까지도 진행 중이죠. 앞으로도 그러한 시대는 절대로 응답하라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응답하라 시절에는 노동교육, 그리고 대학, 그리고 취업, 그리고 평생 직장, 그리고 알뜰살뜰 모아 저축, 이거면 이제 뭐 인생 라이프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 미생 시대는 어떠냐? 하루라도 빨리 금융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재테크와 투자에 빨리 눈을 떠야 된다. 이 재테크와 투자는 시간을 잡아먹고 잘하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흔히 복리라고 하죠. 이 워렌 버핏 또한 복리에 빨리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주식 투자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원칙이 있죠. 절대로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기억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것은 투자에서 실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 투자하다 보면 실패하는 종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깡통이 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제 그렇게 깡통이 나면 복리가 끊기기 때문이죠. 복리가 절대로 끊기게 하지 말라는 얘기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이니 아니면 5천만 원이니, 그 차이는 복리의 개념을 입혔을 때는 연봉 뭐 1,000만 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복리의 격차가 더 커지면 흔히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이제 투자와 재테크에 이제 눈을 뜨게 될 수 있겠죠. 뭐 물론 뭐 요새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동성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겠지만, 불과 2, 3년 전만이라도 이런 재테크와 투자에 눈을 뜬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건 그냥 평생 해야 되는 나의 숙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학은 좀 보호되고 있다.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 아니라 보호되는 축에 더 가깝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을 연구에 이제 매진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이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인생의 소득 구간이 있고요, 소득 절벽 구간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미성년자 시절에는 소득이 없는 구간이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창의력을 좀 내보면 당연히 20대까지는 소득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우리 미성년자 자녀들이 소득이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성년자 스스로 돈을 벌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밑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소득이라기보다 뭐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주식 투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0세 시제 자 구간은 약 27세에서 뭐 59세, 대략 30년 정도
그때가 이제 인생의 흑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도 이익을 낸다고 해도 이익 증가율 있잖아요. 아니 100억에서 120억을 벌면 20%가 증가했고 또 120억에서 130억을 벌면 또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증가율은 떨어진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증가율은 41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흑자 증가율 구간은 27세부터 약 41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생을 100세 시제라고 봤을 때 이 소득 구간 증가율의 기간은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암울한 데이터긴 하지만 아무튼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흑자 폭이 늘어나는 구간은 넓게 보면 이제 20세부터 40세까지다. 그래서 직장 소득 구간은 약 25년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제 50대 이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평생 일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몸이. 네. 기억력도 감퇴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이제 감퇴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노동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이고 향유하는 시간은 늘어나야 되는 구간이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네, 이게 반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50대, 60대, 70대가 되는데 노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향유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목표를 50대에 추구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평균 33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여성은 이제 30세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 이후엔 이 흑자 증가율, 소득은 증가하겠지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20대가 이제 가장 좋은 시기고 최소한 이제 아이가 들어서기 전에 아이가 내 삶에 입장하기 전에 그때가 이제 돈 모으기는 이제 재테크가 이제 돈 모으기잖아요. 돈을 불린다는 개념은 이제 투자고요. 그래서 돈 모으기는 가장 골든 타임이 아니겠느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깨달으면 우리 아이는 1살이 될 때부터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주주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 상장 기업들 보면 대부분 자녀들에게 미성년자일 때부터 주식을 증여를 해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뭐 주식을 증여하듯이 일반 국민들은 회사에 주식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사실 뭐 안 해도 되고 2천만 원을 앞으로 이제 20년이 될 때 동안 계속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매달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얼마씩이라도 주식을 계속 저축하듯이 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특정 주식을 안 팔고 계속 모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식 계좌에 계속 돈을 집어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한 종목의 주식을 뭐 20년 동안 계속 사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계좌에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데 계좌에 계속 5만 원과 10만 원 집어 넣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ETF 상품도 있고요. 뭐 저는 ETF를 하지는 않지만 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고 공부할 능력도 없다라시는 분들은 간접 투자 방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펀드나 ETF도. 아무튼 이것도 뭐 주식이니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주식이라는 말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주식에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20년 동안 해주는 아이와 안 해주는 아이와는 20년 뒤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자산 격차는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가 아예 이 금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기초공사를 해줬는데도 이 돈을 다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기가 만든 돈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만들어준 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교육을 시켜야겠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아이와 함께 이 기업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계속 밥상머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융교육이겠죠. 금융교육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금융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자산도 만들어주고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러한 목표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좋은 직장에 내가 취직할
저축하기 위해 자기 개발하는 거다. 그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써야 된다. 이건 비용이 아니다. 투자다. 예를 들면 뭐 대학 등록금도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뭐 여러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뭐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들조차 아껴서 돈을 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중에 근로소득을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물론 그것도 진짜 맞는 말입니다. 네, 앞으로 더 큰 근로소득을 위해 지금 당장 뭐 푼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이거를 모두 자기개발 비용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것도 투자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지금 내 스펙과 이런 환경을 보면 근로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최대한 지금은 자기개발을 투입하기보다는 이 재테크나 투자를 자기개발로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인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언제 또 즐기냐.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뭐 했는데 당연히 뭐 유흥도 즐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당연히 맞죠. 네. 이것도 가치관의 차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참아보겠다. 그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 갈 거, 유흥 뭐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이런 걸 3번 갈 거 2번만 가보겠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절약이죠. 네. 뭐 한 번도 안 가겠다. 이건 뭐 대단하신 분들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과 환경에 맞게끔 투자와 재테크 전략을 짜야 된다. 네. 높은 연봉을 받는 곳에 가기 위해 지금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개발로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될까요?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10년 동안 모으면 1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결혼 평균 연령이 30에서 33세라 그랬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부모 도움 없이 종잣돈을 서로 1억씩을 모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20대 동안 월 100만 원이 됐든 어쨌든 꾸준히 저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부모님 용돈을 모았든 뭐 어쨌든 그래서 남녀가 1억씩만 모아서 2억으로 시작하면 가장 베스트. 물론 뭐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뭐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1억씩 해서 총 2억으로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은 좀 괜찮은 결혼 시작 경제적인 입장에서만 따지면 결혼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보면요. 4천만 원. 그리고 월급은 약 333만 원. 세후로 치면 월급은 266만 원이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좀 월급이 평균 월급이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체 평균 월급쟁이의 월 저축 가능 금액의 통계치를 보면 약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이 이제 월급을 받아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1년이면 약 1,200에서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신입사원은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거. 2년 동안. 그러면 약 평균 1,500만 원을 학자금 대출을 2년 동안 갚아야 된다. 자, 이제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이제 허전하죠. 이 돈으로 이제 뭐를 할까? 그럼 이제 자동차 구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자동차 구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좀 만족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또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저는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인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이제 자동차 구입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준준형을 2년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약 2년간의 또 근로소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았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자동차 대출을 갚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구입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는 구입하면 이제 유지비가 들죠. 이제 유지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부금뿐만이 아니라 뭐 보험료, 재산세,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그리고 주차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합산하면 연평균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축 가능 금액이 조금 쪼그라들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 저축 금액을 또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건 또 상황마다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상적인 배우자 모습 듀오의 통계치를 가져왔습니다. 듀오에서는 이제 매년 이상적인 배우자 모습 통계치를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치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연소득을 보시면 이제 남자는 이제 5,749만 원 연봉, 그리고 여성은 이제 4,328만 원을 이제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통계치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월급으로 치면 2020년 희망 월급은 남편분은 48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360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자산 부분이 이제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 자, 이것을 부모 도움 없이 남자가 33세의 남자가 자산이 2억 7,795만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돈만 모아서는 좀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순자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튼 그러니까 이상적인겠죠? 그냥 이상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은 약 1억 9,761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자산에는 순수하게 이 남자가 모은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자산이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2021년 결혼 비용 보고서를 보면요, 이것도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택 비용이 가장 크죠. 네, 주택 비용 약 2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 마련에 1억 9,27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결혼 비용, 뭐 예식콜, 웨딩 패키지, 예물, 예단, 이바지, 혼수,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까지 총 합하면 이 결혼 비용이 4,347만 원. 그럼 이제 주거와 합하면 약 2억 3,618만 원이 결혼 평균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담률을 보시면 신랑은 이제 약 61%를 부담하는데 1억 4,406만 원을 부담하고요. 신부는 약 39%를 부담하는데 9,211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 통계치가 나왔어요. 부모 도움 없이 신랑 신부가 각자 20대에 1억 정도 모아서 결혼하면 이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택을 뺀 나머지 결혼 비용 있죠? 4,347만 원. 이 비용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죠. 마음먹기 따라서. 물론 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몇 개를 양보한다면 이 4,347만 원을 아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 마련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치를 역시 또 가져왔는데, X축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5등급 5분위로 나눴고요. 그런데 Y축은 해당 그룹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 12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최상위 20% 그룹 내 아파트 5분위에 속하겠죠? 이들의 평균 가격은 20억. 네, 20억으로 나타났고요. 10년 전에 20그룹 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9억 9천만 원으로 10억 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최상위 20% 그룹 내 아파트는 10년 동안 2배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3분위를 보겠습니다. 한번 3분위를 보시면 3분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4천만 원. 10년 전에는 4억 4,900만 원이었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기준 09년 이후 서울 아파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약 109%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는 10년 동안 평균 약 68%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국은 진짜 전국을 평균을 냈기 때문에 약간의 전국마다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을 알아봤고, 그럼 평균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소득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5등급 그룹으로 나눴고요. Y축은 해당 그룹의 평균 소득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최상위 그룹을 5분위로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최상위 20% 그룹의 연 가구 소득, 그게 이제 뭐 부부 합산이겠죠. 연 가구 소득은 약 1억 3,7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10년 동안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2020년 12월 기준
09년 이후 서울 가구 소득 증가율은 평균 63% 상승했고요. 전국 가구 소득 증가율은 약 54% 상승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분의 1을 보시면 이제 부부 합산 평균 연소득이 6,200만 원이에요. 이제 진짜 딱 중간에 중산층의 연 가구 소득은 그냥 대략 6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년 전에는 약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자, 그럼 이제 전세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X축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5등급 그룹, Y축은 해당 그룹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최상위 20% 그룹의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은 비중은 51%. 그러니까 뭐 그냥 50%라고 보면 20억 아파트의 전세값은 1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건 평균이니까 각각 아파트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3분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9억 4천만 원.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 56% 비중을 대입하면 전세 자금으로 5억 2,64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을 빼고 전국으로 한번 볼게요. 3분위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1,600만 원. 조금 이제 괴리율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야, 난 뭐 광역시 아파트도 뭐 대부분 뭐 8억에서 10억 하는데 이 3억이 있냐? 그죠? 근데 이건 전국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평균 가격 3억 1,600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75%로 대략 2억 3,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대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분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서울은 전세 보증금은 5억 2,6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근데 아까 위에 통계치에서 주거 마련에 남녀가 합산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했죠? 약 1억 9,270만 원이 든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목돈 1억 9,270만 원이라는 목돈을 제외하고도 약 3억 3,369만 원이라는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40대, 50대까지도 내 집 마련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해도 이제 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은퇴를 했을 때 내 집 하나 달랑 남았다. 그럴 경우는 이제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도 끊기고, 그럼 뭐 물론 뭐 이제 은퇴 이후에도 뭐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뭐 소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소득이 확 줄어들겠죠. 이럴 때는 이제 뭐 주택연금 제도가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추가적인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근데 전국으로 보면 전세 보증금은 2억 3,700만 원인데 주거 마련이 아까 통계처럼 1억 9,270만 원을 가정했을 때는 약 4,429만 원의 대출만 필요하면 된다라는 통계치인데,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 좀 통계 오류가 있다. 네,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광역시로 봤을 때는 3억 아파트 보기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국은 완전 이제 소도시 지방까지 이제 다 합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주거가 뭐 내 집 마련이 됐든 아니면 뭐 전세가 됐든 어쨌든 대출까지 다 끌어와서 남자가 여자든 20대까지 열심히 각각 1억씩 모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물론 여기는 예외는 있죠. 부모님의 지원 사격,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쇼미더머니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2018년 기준 월 평균 53만 원의 이제 주거비에 이제 지출을 한다는 통계. 여기에는 이제 원금 상한은 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과 원금 상한을, 근데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죠. 네, 현재 부동산 뭐 당연히 뭐 제가 여기서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원금 상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월 주거 비용 부담은 월 10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뭐 한 사람 월급의 3분의 1은 주거 비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육아 비용 빼겠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없을 경우, 왜냐면 이제 아이가 생기면 한쪽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베이비가 태어나기 전에
일단 주거비용 그리고 이제 생활비까지만 했을 때는, 그리고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쪽 소득은 무조건 저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남자 아까 평균 월급이 근데 이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낫겠죠. 네. 네, 여기 이거 희망이잖아요. 남편 480만 원, 아내 360만 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은. 대기업 평균 신입사원이 세후 월급 266만 원인데 2018년 기준. 그냥 300으로 칩시다. 300으로 치면 이제 300은 생활비,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 이제 부부 합산을 했을 때 저축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기회다. 첫 번째는 이제 20대 때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거비용 마련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리고 이제 30대 때는 맞벌이를 했을 경우 한쪽 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다. 둘 다 그냥 3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300만 원은 이제 뭐 원금 상환 대출,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 그리고 나머지 300은 오로지 저축. 이때는 이제 어쨌든 주거비용을 뭐 전세든 뭐든 뭐 내 집 마련이든 어쨌든 이쪽을 하고 이제 대출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축 되어지는 금액은 이제는 주식 투자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는 처음이 20대보다는, 물론 뭐 저는 20대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한 좀 불리는데 조금 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30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보통 30대 시작하는데 제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타든지 보통 이쪽으로 빠지고, 진짜 제대로 뭔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는 50대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노후 준비용 주식 투자를 30대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20년을 아껴서 투자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적은 자본금으로 복리를 축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기회다. 첫 번째 기회는 20대 때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모으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맞벌이 부부가 이제 주식 투자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자, 보시면 남편이 아까 362만 원, 그리고 아내가 이건 희망이 아니죠. 평균 소득이냐, 여기 나와 있네. 평균 소득. 남편 362만 원. 근데 아까 희망사항이 480만 원이었죠. 네, 여기 듀오에서 나온 희망 월급이 480만 원, 아내가 360인데 평균은 남편이 362만 원이고 30대가, 그리고 이제 여성이 294만 원. 그럼 맞벌이를 하면 총 월급 656만 원, 그리고 연으로 치면 7,872만 원이 됩니다. 부부끼리 그 전략을 잘 짜야겠죠. 과연 내가 집으로 과연 얼마의 비용을 쓸 것이냐. 이 부분은 이미 집을 뭐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일단 이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과연 대출 이자, 월 나가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잘 판단을 해야겠죠. 앞으로. 그리고 또 뭐 10년 뒤에, 지금은 전세를 살지만 10년 뒤에는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50대는 조금 좀 길고 40대에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이제 자가로 옮기려면 그때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미리 계획을 짜야 돼. 미리 계획을 짜야 얼마의 돈을 몇 년 동안 모아야 된다는 계산이 깔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부부마다 이제 생각도 다르고 전략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여기서 많이 나가게 되면 주식 투자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동산 비용을 어떻게 최대한 적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 대한 자본을 더 크게 늘릴 수가 있느냐도 이제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 2명 월급이면 아이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 혼자 아까 평균 소득 월 362만 원이면 3분위 소득,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아도 뭐 돈이 뭐 꼭 많아야겠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다. 이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결혼, 그리고 이제 베이비의 등장, 이거에 이제 완전히 이제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또한 출산, 결혼, 육아 이쪽에 대해서 완전히 정책을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정책 입안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비용 부담을 덜게 만들어져야 출산율도 좀 올라가고 결혼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베이비가 등장을 합니다. 베이비 입장 전에는 맞벌이 때 최대한 돈을 모아놔야 된다. 이 부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기회다. 그래서 소득의 50%,
그러니까 한쪽 소득은 무조건 저축해야 된다. 그 300만 원 가지고 예적금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간접 투자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펀드를 고를 때도 조금 이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치적인 투자를 하는 펀드나, 아니면 요새는 ETF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때 이제 ETF를 좀 고려를 하거나, ETF 같은 경우는 내가 포트폴리오 경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경영이 되기 때문에 ETF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ETF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요. ETF 안에 제가 원하지 않는 종목도 껴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 뿐, 네,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ETF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베이비가 입장하면 이 산모가 출산에 쓰는 비용 약 870만 원이 아이를 낳을 때 한 이 정도 금액이 들었던 것 같은데, 출산, 산후조리원, 산모 회복까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뭐 사치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비싼 무슨 용품을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산후조리원을 막 고급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산후조리원 2주 330만 원 든 것 같은데, 이 저축 여력이 조금 낮아지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위소득 기준 자녀 1인당 대학교까지 총 4억 5,918만 원이 든다는 것을 항상 감안을 해서 재테크 투자 전략을 짜야겠죠.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전략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난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항목별 월 평균 육아 비용을 보시면 월 지출의 약 31%가 이제 육아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 비용 월 107만 원 정도, 연으로 합산하면 약 1년에 1,284만 원 정도가 육아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 이것을 감안해서 재테크 전략을 짜야겠죠. 이제 아이 2명이 생기면 월 132만 원, 연으로 환산하면 1,584만 원이 든다. 아이 3명을 기준으로 하면 월 154만 원, 연으로 합산하면 연 1,848만 원. 물론 뭐 요새는 이제 아이 2명, 3명에 이제 국가 지원 조금 들어가고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이 정도 들어간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재테크 전략을 짜야 된다. 근데 이제 베이비의 등장에서 이제 가장 큰 난관, 변수라고 치면 이것은 바로 맞벌이 소득에서 이제 한 명의 소득이 육아휴직이든 아니면 이제 퇴직을 통한 아이에 대해 이제 집중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외벌이가 된다는 것이죠. 외벌이가 아니더라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쪽 소득은 이제 거의 뭐 육아 비용에 많이 지출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맞벌이를 하든 외벌이를 하든 뭐 이제 아이가 생기면 일단 외벌이로 봐야 된다. 그렇게 짜는 게 훨씬 더 좀 현실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가 한 명이 생기고 2명이 생기면, 식구가 늘면 이제 부부끼리 살던 뭐 10평대든 20평대든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평수를 이제 늘려야 되는,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40대 때 드디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번 가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겠고요. 내 집 마련보단 이제 계속 전세로 가는데 평수만 좀 늘리자, 뭐 이런 이제 두 분류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에 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꼭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어느 가격, 어느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느냐도 또 많이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40대에 이제 집을 옮겨야 되는, 큰 평수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막 지금처럼 활황이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 뭐 전세로 다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전세를 삶으로써의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보는 거죠. 네,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선택일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40대부터 이제 명태 압박이 시작이 되죠. 자, 지금 서울 평균 3분위권 평균 아까 보셨죠? 9억 4천. 아파트 가격이 9억 4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대출 한도도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평균 이제 70% 대출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는 이제 내 돈으로 사야 되는데 내 돈
2억 8,200만 원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돈이 부족하면 뭐 신용 대출도 받고 뭐 그러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70% 은행돈 6억 5,800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럼 금리를 약 3.5%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 대출 이자만 이제 1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지금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들어가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이제 급격한 하락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러한 보고서 레포트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할 때까지 갚아도 과연 이 은행돈 6억 5,800만 원 과연 다 갚을 수 있을지는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녀 사교육비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퇴직을 했던 이제 아내분들도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마트 같은데 이제 캐셔로 출근을 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육아 SNS 통해서 이제 또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서브 업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버는 그런 방식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면 월급이 이제 연차에 따라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도 대략 10억이죠. 대략 10억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의 한계치라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임원을 달고 진짜 뭐 고소득 전문직이면 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대략으로 보자는 겁니다. 대략 10억. 이 중에서 진짜 절반 50%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도 50% 저축한다고 하면 은퇴했을 때 이제 내 손에 쥐어지는 자금은 퇴직금까지 포함을 해서도 대략 5억 위아래 언저리 그쯤이 이제 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이제 남아 있는 거 갚고 이제 치킨집을 차릴, 그러니까 자영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영업을 차릴 자금, 거기에 이제 자영업 또 대출을 받아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자영업은 지금 자영업 수가 많고 무한 경쟁에 지금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면 진짜 가격 경쟁이 무한 경쟁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자녀들은 20대가 되어서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30대가 되면 결혼 비용을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여기서 이제 나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각 세대만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4050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퇴직을 앞두고 위의 부모 봉양과 자식의 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큰 뭐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는 교육기간도 길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윗세대보다도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교육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교육의 기간도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더 증가를 하고 소득 창출 기간은 더 짧아지고, 그러니까 늦게 취업을 하고 빨리 은퇴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대 수명은 더 길어지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불안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재테크와 투자 전략을 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적정 노후 생활비를 보겠습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로 2018년 기준 월 237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치가 나왔네요. 부부 합산. 그래서 60세에 은퇴하고 61세부터 85세까지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생활비 약 237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을 하면
그럼 노후에 보통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는 뭐 진짜 천차만별인데 평균을 또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7억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통계치고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연봉 3,600만 원인 사람이 30년을 재직했을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자금은 국민연금은 이제 2억 105만 원, 그리고 이제 퇴직금으로 8,500만 원 정도, 합산하면 약 2억 8,6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억 1,100만 원 중에서. 그렇다면 이걸 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빼면 적정 생활비는 4억 7,50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연금 퇴직금을 뺀 나머지 부족한 돈을 과연 어디서 창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또 전략을 짜야겠죠. 일단은 개인연금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개인연금 중에 이제 저축연금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중에 뭐 저축성 보험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축연금 펀드가 가장 좋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 수익률 측면에서. 그래서 저축연금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가 있겠죠.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를 했을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펀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펀드를 선택을 했을 때도 과연 이 펀드가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나의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를 활용할 경우에는 역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뭐 인덱스 펀드도 있고요. 액티브 펀드에도 좀 그 운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괜찮은 그런 ETF를 선정을 해서 매달 적립식 투자로 ETF를 사서 모으는 전략도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뭐 펀드나 ETF는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직접 투자를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축연금 펀드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인 4억 7,500만 원을 지금 30대라면 이제 20년, 30년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60세 은퇴하고 61세부터 85세까지 필요한 돈은 60세 이후에는 아예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을 뭐 3, 40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일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뭐 빨리 늙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매일매일 뭐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이런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여행 가고 20년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꼭 뭐 이제 60세 넘어서는 꼭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일이라기보다는 60대 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예. 과거로 치면 이제 40대 정도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인데, 예, 그때는 이제 뭐 소득에 대한 욕심보다도 매월 뭐 몇십만 원이라도 좋으니 계속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하는 것도 펀드, 그다음 주식 뭐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월급 50만 원 상관없다라는 거죠. 월급 50만 원을 계속 받는다라면 은퇴하고도 이거는 약 금리 1% 가정했을 때 보유현금 약 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현금이 6억 원을 은행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 월 50만 원 나온다고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뭐 그러한 준비. 그러려면 이제 건강이 중요하겠죠.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한 준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내가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네, 이 정도의 최소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진짜 막연하게 그냥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잃습니다. 네, 막연한 그러한 목적의식 없는 막연한 투자보다는 정확한 목표의식, 내가 이 주식 투자는 나의 노후를 위해 자산을 쌓아가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 노후 지금 앞으로 뭐 20년이 남았고 앞으로 30년이 남았는데 그러려면 매년 주식 계좌에 얼마의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매년 한 몇 퍼센트의 자산 증식을 이뤄나가면 되겠다. 이 정도의 딱 목표 의식 가지고 해야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도 기초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